자, 또 시장 시그널과 기업 알아봐야 되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오늘 시그널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김현서 아나운서가 오늘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포착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닉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90만 원대 위로 올라온 주가 바야흐로 메모리 전성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디램의 가격 상승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죠. 증권가 측의 시간도 한번 살펴보면 4분기 디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률이 각각 26% 그리고 31% 정도로 상승폭을 더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증권에서는 1TB의 HBM을 장착하는 엔비디아의 루빈 울트라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라는 점을 안주해 둔다면 지금 현재 너무나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을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가들은 하이닉스의 TP를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다음 판 통해서 확인하시죠. 먼저 미래에셋증권의 상단 137만 원을 기준으로 120만 원대, 110만 원대 포진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이 가장 낮은 TP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00만 원이라는 보수적인 라인. 하지만 그래도 상승룸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보는 증권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내 포트에 하이닉스가 없다면 지금 바로 담아볼 만 할까요? 잠시 뒤 고민 해결하러 가시죠.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두 번째 시그널도 파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덕전자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어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갈아치우면서 새로운 가격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분기 매출 살펴보면 3천억 원을 넘은 매출에 영업이익은 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36% 정도 증가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글로벌 로보틱스 업체향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받아내면서 8만 8천 원까지 TP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또한 지금 바로 쭉 상승룸이 열려 있다면 담아볼 만한지 지금 바로 시그널에 대한 전략 펼쳐보러 가시죠. 자, 시그널 뭐 또 뻔하지만 SK 하이닉스 뻔하시다니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네, 저도 처음 보니까. 네. 자, 92만 6천 원. 오늘 100만 원 봅니까? 오늘이요? 오늘 뭐 상한가 못 들어가는 법도 없지만 상한가가 지금 119만 111만 9천 원입니다. 111만 9천 원. 네. 네. 모두 하이닉스 주주분들이나 뭐 회사 측이나 네. 아니면은 뭐 하여튼 보유하신 분들은 원하시는 가격일 텐데 자,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예, 대안도 어떤 한번 대안이요? 찾아봐야겠죠. 일단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말해 뭐해 일단 쪽으로 그냥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갖고 뭐 계신 분들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제가 얘기하는데. 종교도 아니고 이제 별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약간 탈락한 그래서 다른 거 사야지 뭐 그러면서 그 열망들이 뭐 현대차나 이런 쪽으로 막 벌려 나가는 것 이쯤 같고. 되면 너무 과해요. 급하니까 파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밸류만 따진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 밸류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뭐 100조 영업이익 나온다는 상황 쪽에서 이제 시총 뭐 600조 뭐 700조도 안 되게 되면 당연히 그냥 비싸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타이밍 맞춰서 움직인다 그러면 뭐 100만 원대 이상 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 있죠. 이게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 실적 흐름들이 이제 거의 받아가면서 움직이는 과정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자사주 매입도 추가로 하는지 그걸 가지고 ADR로 활용하는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자극을 하면서 한 번씩 더 움직일 것 같고. 자사주는 소각이니까 뭐 ADR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기존 건 그렇고요. 네. 근데 또 한 해 이제 100조씩 법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올해 중에 네. 추가적으로 우리도 주주 환원 정책 뭐 한 번 더 툭 던지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기존 보유 자사주는 소각시키고 네. 그다음에 신규로 또 자사주를 사들일 수도 있다. 네, 그런 그렇죠. 얘기가 못하라는 법은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럴 때 이제 사서 또 계속 태운다. 아니면 사서 태우고 하나는 ADR용으로 그럴 것 같아요. 예탁 시나리오를 증서를 예, 할 예. 수도 있다. 예, 뭐 쓰게 그거야 되면 이제 뭐 그렇게 회사 가야겠죠. 선택이니까. 그럼 네. 여기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장을 받는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거는 중간지주사입니다. 그만큼 어떤 EPS 상승을 또 끌어내는 쪽과 함께 연결시킨다고 하게 되면 SK스퀘어가 같이 따라갈 수가 있겠죠. 네. SK스퀘어를 계속 또 같이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그러면 하이닉스 향 쪽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준비 다 해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는 쪽이 VM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VM 같은 경우도 건식 식각 장비 쪽에서
증설 준비 다 해놨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변화 나온다 그러면 한번 저고점 때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올해도 반도체 쪽에서 가장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쪽이 낸드 쪽. 이게 올해 가격 상승 탄력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지금 뭐 원익 IPS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테스 이런 것들 강하게 움직이는데 네. 그에 비해서는 유진테크가 좀 덜 가지 않았나 라는 쪽들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또 이제 종목으로 쭉 보다 보면 아직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방막 씌우는 DNF 있죠. 네네. 이런 종목이라든가 가스 들어가는 후성 같은 경우도 그나마 업황 좋아지면은 더 나아질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가는 분위기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가 잘 가져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일단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찾아가는 게 가장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의 거의 나폴레옹이네요. 네, 나를 따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쭉 따라가는데 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웃자고 한 얘기고. 그거는 큰일 뭐 납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자 하면 뭐 혹여나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게 엔비디아 지금 HBM4 퀄 테스트 확정된 내용은 아직 안 나와요. 뭐 하이닉스 발표할 건 아니고 엔비디아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건데 그렇죠. 뭐 고루고루 5개 뭐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는 우리의 지금 HBM3, 3E까지의 진행 속도 그러면 4도 우리는 독점적이야. 우리 지위를 흔들 수는 없을 거야. 이게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네. 삼성전자는 이번에는 좀 달라. 우리도 지금 증설을 계속 HBM4에 대한 준비를 고객사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고객사가 뭐 다양할 수는 있어도 네. 현재 가장 탑 고객은 엔비디아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결정이 뭐 혹여나 이거 아닌데 약간 그런 리스크는 모르죠. 사실 모르겠죠. 네. 네. 이산이 아닌데 그 얘기가 그 얘기군요. 네. 예. 나폴레옹 비디아 예.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모르죠. 아무도 몰라. 그거 모르는 사실이죠. 모르는데 혹여나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없다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말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HBM 관련된 쪽에서 그쪽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디램 부족이나 낸드 부족이 촉발된 게 사실이라고 보게 되면 이 시점에서 그럼 HBM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HBM 가격이 그러면 어차피 뭐 그쪽도 삼성전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살짝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조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HBM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보다 지금 HBM 이익률보다 그냥 디램 그리고 또 낸드 이익률이 더 디램 이익률은 지금 HBM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HBM을 해서 만들어서 공정상에서 파는 것보다 이거 이익률이 한 60%, 65%인데 디램 이익률이 70%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HBM 1비트를 지금 만들려면 디램을 적층해야 되니까 그렇죠. 디램 3비트 분량만큼 포기가 돼야 되니까 일반 그럼 디램을 써야 되는 범용적인 전자제품들이 야 그럼 디램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낸드라도 써. 낸드도 쓰니까 낸드를 또 쌓는다고 그러고 그렇죠. 거기에 또 뭐 SSD부터 해서 뭐 지금 다 AI가 먹어가니까 그렇죠. 일반 밑에는 품귀 현상. 네. 그러면은 오케이 야 이거 더 찍어내 더 만들어 아니면 더 증설해갖고 더 많이 만들어 어느 쪽인지 증설은 애매한 것 같은데 증설은 하다못해 테슬라도 우리가 메모리 팹 가져야겠다라는 네. 쪽으로 해서 종합 그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부족한 건 맞는데 그럼 여기서 보통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상 이제 가격들이 쭉 좋다 보니까 그럼 우리 증설할까라고 했었을 때가 고점이 나왔습니다. 네. 공급 측면 쪽에서 보게 되면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해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소 공장 만드는데 2년이 네. 넘어가는 김민수 상황. 대표 말씀하시는 중간에 5,300을 넘겨서 예. 축하드립니다. 예. 뭐 멋지십니다. 그렇죠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이고 네. 다음 주 보면 6천 보네요 그죠? 설 전에 6천이요? 네. 네. 그 코스닥 3천도 뭐 대충 뭐 한 2월 달이면 보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갑자기- 해주세요. 네. 네. 그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근데 아니. 예. 그래서 결국엔 중심이 SK 하이닉스니까. 그- 자, 근데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SK 하이닉스를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막 지금이라도 사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뭐 다들 많이 사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충분히 사셨다 그러면 네. 그래도 더 보강하기는 좀 그렇고요. 온 그러니까 국민의 주식이 되네요. 네. 뭐 그랬다가 좀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뭐 의견은 매수 의견 그대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보강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 같이 보강해서 좀
같이 하이닉스와 그 아이들 뭐 이렇게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SK 스퀘어. 예 그런 것도 같이 보강해서 가보자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뭐 뒤에 또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컨보이라고 하는 주도가 끌고 가는 쪽이 있으면은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게 맞는데, 자 이제 전자 부품 업체들 이런 쪽도 움직이긴 합니다. 대덕전자 얘기가 나왔네요. 우선 이제 대표님께서 SKX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야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삼성전자의 분신을 또 이게 작가님께서 주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소부장 분신? 같은 존재죠. 뭐네? 분신 같은 존재죠. 발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소부장 중에서 이제 부 쪽에 속하는 대덕전자인데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PCB 기파를 납품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던 종목은 대덕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리아 서킷가 치고 나오면서 코리아 서킷한테 굉장히 좀 서름을 당했었는데 오늘은 그 복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에서 발표하고 있는 DS 부문의 매출 비중은 40에서 45% 정도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 이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삼성전자에서 DX나 어떤 휴대폰 모바일 MX보다는 DS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이거 좀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실적 퍼포먼스는 이번 4분기 한해서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을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대덕전자가 상반기에 적자 나오고 코리아 서킷 흑자 나오고 3분기까지도 대덕전자를 앞서 있었는데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시점에서는 대덕전자가 코리아 서킷을 이기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이제 평택 쪽에 증설을 하고 있고 용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갔을 때 그들이 과연 D램을 만들려고 증설하는 것도 있겠지만 HBM을 만들려고 증설을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폭이 증가를 했을 때는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건데 코리아 서킷은 이미 잘하고 있지만 대덕전자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져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안타깝게도 대덕전자랑 코리아 서킷가 지금 최근 1년, 2년간의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어떤 사이클이라고 봤었던 게 2020년, 2021년이죠. 2021년, 2020년에 기록했던 실적을 아직 상회하진 못했지만 주가를 상회했기 때문에 퍼가 높아진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2021년 당시에는 대덕전자랑 코리아 서킷가 퍼가 한 6, 7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그날보다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주가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퍼가 높습니다. 그래서 퍼가 33, 35 정도인데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를 이야기하셨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TSMC한테 애플 거 그만 생산하고 우리 거 좀 생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을 제치고 최대 주문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TSMC랑 관련 있는 SKX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TSMC의 빈자리를 메꾸려는 삼성전자 역시도 실적이 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앞에서 현수 아나운서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메모리를 받아주는 기업들한테 메모리 가격을 100% 인상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은 굉장히 좀 충만하다. 좀 평가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재무 가치나 앞으로의 성장성,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은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네. 이미 주가가 20% 넘어갔기 때문에 대체 종목은 말해보라라고 말씀드릴 건데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덕전자까지. 자, 사실 뭐 다른 기업들 뒤에 또 봐야 되니까 네. 김현수 아나운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바로 포착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 한라캐스트인데요. 앞서 메모리 가격 안에서의 쇼티지를 찾아봤다면 이제부터는 각광받고 있는 로봇의 시대다라는 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언급을 내놨죠. 지금 현재 거대한 수혜를 피할 수 없다라는 언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테슬라로 추정되는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과 약 1,300억 규모의 로봇 제품에 대한 신규 수주 기대감이 시장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최근 이런 언급을 남겼죠. 지금 가지고 있는 테슬라 안에서 전기차 2종을 단종하고 이런 생산 라인을 로봇 쪽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언급까지 남기면서 지금 현재 한라캐스트에 대한 주목도 다시 한번 더 상승 탄력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270% 오른 주가, 앞으로도 상승 룸이 남아 있을까요? 잠시 뒤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시죠. 다음 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고민이 있는 기업이죠. ABL 바이오.
왜 떨어졌을까요? 일단 개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주가 18%대 저가를 찍고 지금은 하락분을 조금은 만회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을 지켜내주고 있는데요. 전일 사노피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이 하락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ABL 바이오의 파킨슨병 신약이 BBB 셔틀 파이프라인 개발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ABL 바이오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건 BBB 셔틀에 대한 기능 검증 여부가 더 주목이 되고 이런 산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안에서의 고민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중심을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민 해결하러 가시죠. 자, 할라캐스트라는 게 세계별 기업이 들어왔고요. 로봇 네. 키워드가 있는데 비밀 유지 협약이라고 했는데 테슬라를 까네요, 그냥. 오픈해놓고. 네. 물론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한 비밀 유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뭐 다 오픈이 되니 세상에 비밀은 없다. 자, 무슨 일? 예, 지난번에 보니까 사면도 그렇고 네, 무슨 공급 계약한다 그러면서 비밀 유지로 딱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멘텀 가지고 쭉쭉 올라오는 모습들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북미 고객사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북미 고객사에서 뭐 T사 예, 예, 그렇게까지는 나오죠. 전기차에 대표되는 T 회사 뭐 예, 이런 거. 그냥 속 시원히 얘기를 하지 무슨 예 그런 상황들인데 합니다. 일단 할라캐스트가 또 움직이는 게 보니까 아까 그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전에 자동차 부품 만들 때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 급등해서 그것까지 가격 전이시키는 뭐 그런 과정 쪽에서 마진 높아진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포인트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로봇 쪽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움직인다고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로봇주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들어오는 종목들이 강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시각들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역시나 시장의 관심들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로봇 관련된 쪽은 무리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작은 뉴스 하나가 또 흔들거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데 로봇 관련된 또 대장주라고 하는 현대차마저도 주가가 V자식으로 안 올라갑니다. 한번 또 소화하고 다음으로 가고 소화하고 다음으로 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로봇주를 강하게 지금부터라도 종목들 이것저것 좋으니까 다 들어가자. 이거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관련된 쪽에 어느 정도 주가도 차트만 보게 되면 할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권 상단부 돌파해서 레벨업 시도되는 가운데의 변화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 오히려 좋을 때 한번 더 줄이거나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로봇주도 너무 무리하지 말자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기술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로보티즈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서 로봇이지. 나오는 그래도 로봇의 핵심은 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손과 어제 보니까 그 자유도 측정하는 거와 함께 센서가 같이 달려서 종합적으로 인간의 손과 가장 또 비슷하게 많이 가는 쪽에서 양산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4분기 연속 흑자 나왔다 이런 것도 그나마 그래도 성과 나온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게 제일 낫고 나머지들은 너무 무리하는 전략은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일단 털고 가자는 관점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 예, 비중 축소. 네, 오케이. 그럼 뭐 그렇다 끝. 치고 예. 끝. 예. 자, 그다음에 ABL 바이오. 네, 일단 ABL 바이오 말씀드리기 전에 반도체 후속주로 저는 TLB랑 이수페타시스 좀 붙여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후속주 있다고 말씀드리면 앵커님이 뭔데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셔가지고 네, 일단 미안합니다. TLB랑 이수페타시스 딴 붙여드리고 생각 잠깐 좀 네, 하느라고. ABL 바이오를 이제 본로 들어가면은 다 반도체 뭐라고요? 저는 이수페타시스랑 TLB 붙여드린다고. TLB. 네. 이제 메모리 모듈 기업이랑 이수페타시스. 이제 MLB 기업 네. 네, 그렇게 붙여드리고 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보다는 나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알테오젠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일스톤 금액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지연됐다기보다는 실적이 줄어든 거.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연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봤을 때 ABL 바이오를 가지고 내가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보유 기간을 한 2주, 한 달 정도 잡았었는데 여기 실적 반영 시기가 늦어지니까 지연되니까 조금 좀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 같고요. 이제 공시를 보니까 어떤 유상증자분이 신규 상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반 주주 배정이나 전환사채면은 이게 추리가 될 수 있는데 3자 유주 중이고 공시에 친절하게 의무 보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ABL 바이오가 하락한 이유가 신규 상장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알테오젠이 겪었던 게 키토르다 SC가
이제 어떤 인센율이 떨어진 건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다양한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게 ABL 301이죠. 네. 근데 이 ABL 301에 대한 임상이 사노피로부터 2022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임상 일상 진행 중인데 ABL 바이오 핵심 먹거리가 될 수 있는 ABL의 임상 시점이 지연되면서 그런 것도 좀 투자자분들께서 투심이 약화된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동향 분명 개장 초반에는 외국인 순매수여가지고 관망을 드렸지만 매수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9시 53분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도 찍히고 있고 기관 순매도가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망 의견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정부에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금 형성을 통해서 코스닥을 살린다고 했을 때 ABL 바이오가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ABL 바이오를 단기 관점으로 관망을 드렸지만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처럼 일단 3일은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3일 뒤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서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까지. 그러면 ABL 바이오는 좀 지켜보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공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역공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다음 괜찮을 주에,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시그널 기업들 들어볼까요? 현수 아나운서. 네, 마지막 시그널 포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한전선인데요. 금과 은에 이어서 구리 가격까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급등하는 흐름 연출하면서 3개월물의 구리 선물 가격이 6.73% 뛰기도 했는데요. 현재 톤당 14,400달러를 돌파한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대한전선 안에서의 호재를 보자면 HVDC 테스트 센터에 대한 준공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장 초반 주목받았던 구리 관련주, 풍산이라던가 대한전선, 그리고 LS까지 장 초반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하긴 했지만 세 종목 모두 공통적으로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는 어떤 매수 전략이 유효할지 잠시 뒤 함께 고민해 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마지막 종목은 덕양에너젠입니다. 코스닥 오늘 대비 1일차를 치르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상장한 첫날 200% 급등한 흐름 연출하면서 공모가 대비 3배 뛰어오른 가격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전문 수소 정제 기업인데요. 이 종목이 이렇게나 주목받는 이유, 바로 고순도 산업용 수소 전문 기업인데 지금 현재 S-오일이 추진하는 샤인 프로젝트에 단독 수소 공급자로 선정되면서 매수 심리가 몰린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첫 IPO 스타트를 끄는 덕양에너젠,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되고 그 안에서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해결하러 가시죠. 자, 그다음에 대한전선, 구리, 카파 뭐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금, 은, 동, 금, 은에 이어서 이제 동 가격, 금 가격은 5,600달러를 제가 어제 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은이야 뭐 은도 같이 은은 뭐 얼마야? 115달러. 네. 네, 환장하겠네요. 예. 자, 어제 만약에 트레이더들은 이제 구리 선물 거래했다면 심장마비 걸리기 딱 좋은 이런 거 진짜 거의 저도 못 봤어요. 네, 선물을 그렇게 오래 보고 거래도 해보고 했지만 해외에서 구리 선물이 어제 하이가 11% 플러스. 이게 주식으로 치면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선물 11%는 중간에 6에서 7%에 일단 스탑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호가 다시 받아가지고 우리 서킷 브레이크 걸리처럼 다시 거래하는데 또 11%까지 올라다가 확 내리꽂아가지고 마이너스 12%. 그러다가 종가가 이제 플러스 한 6% 이렇게 끝났으니까 트레이더들은 그냥 쓰러져요, 쓰러져. 이거는 그냥 기절입니다, 기절. 일반 투자자분들이 종가가 올랐네 이렇게 하니까 뭐 올랐구나 하죠. 자, 얘기가 좀 번나가서 그렇지만 대한전선 전선업체들은 구리 재고를 쌓아놓죠, 사실은.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추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판매가를 올려서 이익이 늘 거야라고 이제 추정을 하다 보니까 현실은 사실 정확히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대한전선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더 오릅니까? 네, 일단 그거는 원자재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이고, 말씀하셨을 때 차라리 그냥 ETF 밤새 아무 일도 없다듯이 ETF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 수도 구리 있겠지만, ETF? 예, 어차피 종가는 다 결정된 걸로 그걸 보고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장중에 또 움직임 가지고도 영향을 끼치니까 ETF도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쪽에서 구리 관련된 쪽도 이제 다음
하나씩 이제 넘어오는 그 상황들이죠. 하다 보니까 이제 알루미늄까지 맞아요. 그렇게 나오는 알리도 좀 들썩거리고 근데 사실 예. 분리 관련주, 뭐 금 관련주, 은 관련 광산 업체가 우리나라는 없어서 항상 그렇죠. 얘기하지만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김모란 이런 걸 네.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보세요 날 풀리면 내과 가면은 이제 전부 쟁반 들고 앉아 있다. 상업직찰. 아 가재 잡는 거 아니고요? 아니야. 그냥 그러면 이제 구리가 거의 고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막 갑자기 도난 사건 많아지고요. 네. 예, 그런 거 하게 되면 그럴 때가 이제 고점이라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 그런 원자재 가격들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제 데이터 에너지가 센터. 그렇죠.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끌어올 때 그거 다 연결하는 건 전선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다 LS랑 약간 좀 껄끄러운 측면들이 그 소송 쪽에서 이제 형사는 끝났고 민사 쪽에서 나와서 배상 금액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 조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주가도 조금 무겁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또 진행되는 하다못해 이제 통신선에서 광통신, 광케이블까지도 지금 막 뜨겁게 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는 코닝의 광케이블 투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밸류 상당까지 뚫어버리더라고요. 코닝 그렇게 오래된 회사인데도 그래서 유리 업체인데 그냥 광케이블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땐 아마 관련돼서라도 국내에선 전선 업체들은 계속 또 관심은 높아진다. 이쪽에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여전히 이제 실적 확인되게 되면 뭐 이제 지금 일진전기나 이런 쪽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어서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전선은 매수 전략? 매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오늘 신규 상장한 덕양에너젠입니다. 따따상은 아직 안 갔네요. 저는 갈 가능성이 일단은 차트만 봤을 때 높아 보이고요. 4만 원이네요. 네, 제가 따따상이면. 단기 매매 관점이라고 결론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나는 손절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랑 대표님이 앞에서 언급드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만요. 그래서 이제 덕양에너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덕양. 네, 덕양에너젠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어떤 부생수소를 추출해가지고 순수한 수소를 만들어서 다시 갖다 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나 리사이클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수소 정책에 대해서 검색을 해왔는데 작년에 수소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STO처럼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수소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면은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됐을 텐데 일단 수소 관련 정책 발언이 안 나온 지가 꽤나 됐다 보니까 탄력은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덕양에너젠이 그래도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년 흑자를 기록했었고 유보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에 증설을 이제 울산 지역에 진행을 하면서 캐파를 증설할 거고 그다음 신규 상장 종목 이제 수취한 자금으로 이 증설에 보태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뭐 청약률이나 그 청약을 위한 보증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량한 기업을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현서 아나운서가 그 SOL의 샤인 프로젝트의 이제 동반자로 평가가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덕양에너젠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IPO 단계에서 그 아부다비 투자청이 아마 덕양에너젠에 넣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펀더멘털이나 모멘텀 이런 것들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규 상장 종목이 10개 상장했을 때 9개는 보통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덕양에너지는 좋은 기업인 것 같지만 이들이 상장했고 이런 기술적 요인 때문에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 분석해가지고 뭐 32,000원에서 뭐 3만 원 구간까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순절가는 마이너스 5% 잡고 뭐 목표가는 뭐 플러스 5% 플러스 10% 잡고서 3일 안에 매매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1개월 500 뉴스 끝나고 1개월 이후부터는 3개월, 6개월, 12개월 500 뉴스 체크하면서 샤인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 그다음 정부에서 수소 프로젝트를 얼마나 밀어주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다시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양에너젠은 단기 매매. 단기 매매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가격에 좀 따라가 보기에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고 자신 안 있게. 되신 분들은 대덕전자나 매매 이스타시스나 원칙이 딱 삼성전자 정해놓고.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사라고요? 저는 삼성전자 매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웃기는데 성공했네요. 자, 고생들 하셨고요. 금요일이니까 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